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 오늘도 부동산 공법에 대한 특강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공법, 양이 많은 과목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집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이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대신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기본서 없이 요약집 위주로 처음부터 공부를 하다 보면 전체적인 체계를 잡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부동산 공법,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보는 눈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이 교재 중심으로, 기본서 중심으로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렇게 전체적인 틀을 잡은 후에 요약집을 활용해 보시는 것이 고득점을 향한 비결이라고 하니까 꼭 명심해서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득점을 향한 비결 중에서 저희 방송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매일매일 저희가 요약해서 콕콕 시험에 나오는 것만 찝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정리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죠. 자, 오늘도 부동산 공법의 대가 조성재 교수님이 특강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박수로 정해 듣죠.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 조성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중에 일부인 세 가지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하고 지구단위 계획하고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에 관한 계획과 그 사업에 관해서 수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2강에 배웠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도 역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중에 하나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번 내용 세 가지 중에는 이 지구단위 계획하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3강에서는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최근에 도입된 제도고 또 한시적인 제도예요. 이미 법에서 언제까지만 시행되고 그 이후에는 시행되지 않기로 2019년 이후에는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시험 출제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계속 시행될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되겠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말 그대로 그 거점이 되는 곳, 입지가 아주 좋은 곳은 규제를 최소화해서 한번 제대로 가장 쓰임새 있는 토지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구역이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고, 그럼 거기를 어떻게 개발할 건가? 그 설계 도면에 해당하는 게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일본에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일본에 1854년에 페리 제독이 들어오면서 일본이 개항됐죠. 그래서 일본의 군이 처음에는 동경 한복판에 주둔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가 계속 개발이 안 되고, 근데 입지는 굉장히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동경 안에 제대로 한번 고기만 제대로 개발해봐라. 그 아주 성공적으로 개발한 케이스고, 마찬가지로 런던에서도 이제 그런 구역이 하나 있어요. 그걸 우리나라에도 도입해보자 해서 도입한 제도고, 요 네 가지 내용만 제대로 압축적으로 좀 알면 되겠어요. 일단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지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해요. 거기를 하나 이제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개발할 건가에 관한 도면에 해당하는 게 바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 구역의 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뭐 여러 개 지정해놓고 계획 하나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각각 그 위치마다 내용이 다를 거잖아요. 각각 구역마다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 계획대로 거기는 그 구역은 요 계획대로, 즉 도면대로 건축을 해야 하고 기반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계획에 따라서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주 입지가 좋으니까, 주변에 거점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니까. 대신 제대로 최소화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화해 주는 거예요. 일정한 법적 내용을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 오히려 이 지구단위 계획, 시험에 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바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역시 비슷한 점이 있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하고
그건 뭐냐? 여기도 하나의 이제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다른 점은 아주 좋은 거점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요거는 자, 거기를 주변에 하고 달리 난개발 막기 위해서 거기에 철저한 도면 똑같아 원리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면 지구 단위 계획을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도면 역할을 하는 계획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법에 3년 이렇게 기간을 주고 있어요. 3년 꼭 외우셔야 되는 게 3년 이내에 이 지구 단위 계획, 즉 도면이 안 나오면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했던 거 효력이 상실되거든요.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됐던 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역시 지구 단위 계획대로 건축하고, 또 기존 건축물이 있다면 그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 싶으면 용도 변경해야지, 그 도면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계획대로. 이 점이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용도지역 제도하고 아주 핵심적인 차이예요. 용도지역은 그걸 지정해 놓으면, 지정하는 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니다. 도시군 관리. 여기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을 하자. 여기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을 하자. 여기는 준주거지역을 하자. 요거까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이 역할을 해요. 그럼 거기에 건축 제한을 어떻게 할 거고, 건폐율은, 용적률은 어떻게 제한할 건가는 법에 있어요. 법에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규제를 완화해 주게. 예를 들어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로 바꾸면 이제 그 땅은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준주거지역이 적용되는, 마치 용도지역이 바뀌면 법이 바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것도 지구 단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또 거기에 도면, 즉 지구 단위 계획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시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300군데다. 그럼 계획도 300개인 거예요. 각각의 구역마다 하는 거니까요. 그 행동대장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것대로 해야 되고, 대신 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된다. 그래서 우리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흔히 사회에서는, 밖에서는 이 법 밖에서는 뭐라고 하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묶였다. 일면 맞는 얘기예요. 왜 맞는 얘기냐? 그 도면이 나올 때까지는 개발 못 하니까요. 일면 맞는 얘기. 그런데 일면만 맞지 일면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 나오기 전보다 개발이 훨씬 더 용이해지거든요. 더 완화되니까요. 건물도 더 크게 질 수 있고, 용도지역도 바꿔버릴 수 있고,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못 짓던 땅을 아파트 짓게 할 수도 있고, 이 계획으로. 원래 이제 계획관리지역은 아파트 못 짓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용도지역 배우신 적 있죠? 그 계획관리지역에 적용되는 건축제한 법 규정을 보면 아파트 못 짓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 계획관리지역에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될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으로 그 법에도 없는 계획관리지역에 아파트 질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그랬죠. 근데 이 계획에 아파트 질 수 있도록 하면 아파트 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묶였다가 풀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지구 단위 계획을 쉽게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묶였다라고만 생각하면 계속 이해가 안 돼요. 묶였다가 풀린다. 그게 일단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걸 알고요. 자, 요 효력상실 규정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효력상실 규정이 아까 3년 내에 요 3년 구역 지정되고 3년 내에 그 구역의 계획이 결정 고시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다음 날. 자, 여러분들 첫 시간에 배웠던 제한을 배웠다. 도시군 관리계획 제한. 그때 기지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지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란 말이에요.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우리가 국민이 제한을 해가지고 결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그 제한을 왜 했겠어요? 거기다가 개발하려고 계획을 짜서 개발하려고 했겠죠. 그 제한한 사람이. 그 제한 하고 나서 3년, 5년 이내에 사업을 안 하면, 그 사업을 안 하면 또 효력을, 그래서 효력 상실 사유가 두 가지라는 걸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효력 상실 사유가 두 가지다. 하나는 계획이 3년 이내 안 나오면, 하나는 사업 착수를 5년 이내 안 하면,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지구 단위 계획에서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실 건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 하나의 포인트니까 자주 나오죠. 즉 특광시군,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일부에만 지정할 수 있는 거지 서울시 전체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당연한 내용인데도 시험 내보면 여러분 너무 빨리 읽다가 보니까 자주 이거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특광시군이잖아요. 거기에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지 전부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자,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이 제일 중요하겠잖아요. 그 계획대로 건축도 하고 용도 변경하는 거니까 그 계획대로 즉 도면대로 움직여야 되니까요. 자, 그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 이제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요 기건과 뭐 이거 앞자리 따놓은 거겠죠. 당연히 밑에 내용에 용가 교환 배합 여러분들 한 번만 봐도 이게 어디서 앞자리 딴 거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괄호 밖과 괄호 안은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 모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필수적인 내용이 기건이에요. 기가 뭐냐? 기반시설에 따온 거고요. 건이 뭐냐?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 5가지 기반시설 계획, 건축물의 용도, 즉 아파트 할 건지 공장 할 건지 용도, 그다음에 건폐율, 건축 면적 얼마큼 할 건지, 용적률, 건물의 높이를 얼마큼 할 건지 이런 거를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그 계획 모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요 나머지는 필요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하고 필요하지 않은 데서는 안 해도 되고 필수적 사항, 의무적 사항 그거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건 여러분들 몫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구역이 지정된 곳에 각각의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 요 밑에 한 2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반드시 이 표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지정해야 하는 곳이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아까? 묶였다가 풀린다. 풀린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결국 풀릴 수 있는 곳에 지정할 수 있는 거지 계속 개발을 못하는 곳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계획이 나올 때까지는 못하게 하고 계획이 나오고 나서는 훨씬 더 개발이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개발 가능성 있는 곳에 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마디로 하면 다 개발 가능성 있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으실 때 개발할 수 있는 곳에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거고요. 개발할 수 없는 곳에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개발할 수 없는 곳에 지정할 수 있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개발되거나 또 원래는 보전 용도였는데 새로 개발 용도로 이제 바뀌었다거나 요 개도 시공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개발 제한 구역 개발하면 안 되죠. 도시 자연공원 구역 개발하면 안 되겠죠. 도시 자연공원이니까. 시가와 조정 구역 시가와 조정은 시가화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유보하겠다는 거예요. 공원 개발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뭐가 된다? 해제. 이제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녹지지역 여러분 주상공록 했을 때 녹지는 개발하면 안 되잖아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개발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화살표라는 거는. 또 관농자 원래 개발하면 안 되잖아요. 도관농자 외우시라고 그랬죠. 자, 도시적으로 바뀌었다. 이제 개발. 자, 한마디 외우실 게 없는 거예요. 원리를 알면 개발하려고 하는 곳이니까 개발할 수 있는 곳에는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문제 다 풀 수 있는 거고. 자, 그중에 일부는 반드시 지정을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지구단위 계획 제도는 독일서 들어온 제도입니다.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서 독일 가보시면 깜짝 놀라요. 이렇게 도시계획이 잘 돼 있을까? 시골에 조그만 마을 하나도. 자, 그게 뭐냐? 반드시 지정해서 철저한 계획 하에 개발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 중에서도. 자, 그게 이 정택사 10이 뭐냐? 이 정이 정비구역, 택이 택지개발지구. 그러면 이게 당연히 개발 가능성 있는 곳이죠. 지정할 수 있어요. 이 사가 뭐냐?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되면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저 밑에 내용 보면 이게 뭔 앞자리 땄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아까 보전에서 개발이 되는데 면적이 넓다는 거예요. 30만 이상이니까. 30만 이상이면 평수로는 9만 평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 화살표는 이상. 넓게 해제된다는 거죠. 보전에서. 이 시가 뭐냐? 시가와 조정구역. 여기 시가와 조정구역 있잖아요. 또 요 공원. 거기서 해제되면서 30만 이상이면 반드시 지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녹지에서 주상공으로 바뀌면 할 수 있는데 이제 거기서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반드시 지정을 하라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시장 군수한테 선택권이 없고 재량권이 없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도시지역, 외유지역은 관농자죠. 관농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원래 개발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도 계획관리 지역은 개발 가능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도시지역에 준하는 거니까. 그래서 용도지역 모르면 다른 데도 공부가 안 되니까 그럼 반드시 용도지역은 외우셔라는 거예요. 자, 50% 이상이면 계획관리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곳이 전체 면적 중에 계획관리 지역이 50% 이상 이거 대폭 완화해 준 거예요. 옛날보다. 옛날은 전체가 다 계획관리 지역일 때만 지정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50%만 계획관리면 되고 나머지가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면 가능하니까 옛날보다 규제가 완화됐죠. 그러면 거기 지정해가지고 아파트도 질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해가지고 또 그 용도 지구에 개발진흥지구는 개발 또 하라는 거잖아요. 도시지역에 외의지역에 지정됐더라도 그럼 거기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자 그래서 묶였다가 풀린다. 자, 풀린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 이거 외우는 것도 쉽게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다. 자, 우리 이제 도시군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하는 사업에 세 가지 사업이 있다 그랬어요. 크게 도로, 상하수도, 공원 이런 하는 사업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고, 그 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이 있다 그랬죠. 이 도시 개발 사업은 다음에 5강, 6강에서 다루게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법 별도로 법을 제정했어요. 같은 도시군 관리계획도 국토계획법에 그 많은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었죠. 재개발, 재건축 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데 워낙 또 특성이 또 있으니까 이건 정비법, 세 번째 법. 그래서 7강, 8강의 그 정비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도시비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그 법에 어떤 내용으로 정비 사업을 하는지는 그거를 보도록 할게요. 우선 국토계획법에 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은 국토계획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도시군계획 시설이라는 걸 결정하고 그거를 사업하는 걸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거니까 먼저 개념부터 알아둬야 되죠. 그럼 도시군계획 시설이 뭐냐? 요 시설이라는 말이 바로 기반시설이라는 말이에요. 기반시설. 인프라. 우리 현재 국토계획법에 쉬운 세 가지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도로부터 폐차장까지. 여러분들 오늘날 쓰레기 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쓰레기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차 또가 다 망가지면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폐차장 이런 것도 다 기반시설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은 우리 생활에 제일 밀접한 도로, 상수도, 하수도, 통신 이런 거 없으면 못 살잖아요. 하루도 못 살잖아요. 나라 자체가 운영이 안 되고. 그리고 당연히 뭐 공원이 아파트 단지 옆에 있냐 멀리냐에 따라서 집값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공원. 또 지하철.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 뭐 역세권이다 아니다 해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나요. 그런 기반시설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대한민국의 특별구 서초, 강남, 송파 있잖아요. 거기가 집값이 이렇게 비싼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좋은 학교도 많는 거고. 학교도 당연히 기반시설 중에 하나일 거고. 그래서 그런 기반 시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그게 무슨 시설이 되냐?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거예요. 즉 기반 시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그게 기반 시설이 되는 거고, 반드시 그러면 기반 시설을 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 있습니다. 즉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지 않고도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뭐 학교 같은 경우 꼭 시에서 군에서 결정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학교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개인이 학교 줘도 그것도 기반시설은 기반시설이죠. 그렇지만 그거는 도시나 군 그 행정청에서 한 계획은 아니죠. 어쨌든 예외가 있다 정도 알아두시고, 이 예외 있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런 문장 틀렸다 이 말이에요.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예외 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모든 기반시설이 다 도시군 관리로 결정해서 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그 설치 비용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 이 사업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나 공기업들이 하는 거니까요. 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제일 많이 할 거잖아요. 그리고 전기는 한국전력공사가 제일 많이 할 것이고, 어쨌든 근데 요즘에는 민간 기업들도 상당히 그 능력이 커졌죠. 우리 60년대, 70년대는 거의 국가 주도를 했어야지만 지금 이제 민간 시행자들도 요 사업을, 그래서 민자도로 같은 경우 많이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자, 어쨌든 그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면 이제 설치해놓고 관리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 관리는 그냥 국가가 관리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국가가 관리할 때는 국가 그 행정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바야대로 하는 그 정도 하시면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거는 그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도시군 계획 시설 중에 2개 이상의, 자, 우리 도시군 계획은 각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 단위로 하잖아요. 그 둘 이상 특광시군에 걸쳐 있거나 공동 이용하는, 걸쳐 있는 건 대표적인 게 이제 고속도로, 또 KTX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많은 시군에 걸쳐 있는 거고, 공동 이용 대표적으로 이제 인천 공항 같은 경우는 인천 관할구역에 있지만 뭐 전 국민이 다 이용할 정도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광역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광역시설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관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 광역시설도. 예외적으로 여러 군데 이제 관계되다 보니까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아예 대규모 국가계획으로 하는 KTX 같은 경우는 별도 법인 만들어서, KTX라는 법인 만들어서 하잖아요. 인천공항도 인천공항공사라는 별도 법인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공동구도 이 쉬운 3가지 기반시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 이 공동구가 오늘날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이 공동구 마비되면 그냥 나라가 망하는. 왜? 여기에 통신, 여러분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전쟁 나면 김정은이가 맨 먼저 하는 게 대한민국 인터넷 그 공격부터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공동구에 대해서는 다른 기반설보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법 조문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법 조문이 많다 보니까 그게 출제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잖아요. 자, 지하 매설물,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공동구 지하 매설물인 기반시설, 즉 땅속에 묻는 기반시설 있잖아요. 뭐 상수도, 하수도, 통신, 또 전기 이런 게 다 땅속에, 그걸 한꺼번에 설치하는 웅덩이, 그게 이제 공동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0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신도시 개발할 때는 반드시 공동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옛날처럼 전봇대 따로 세우고 수도관 따로 먹고 하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 비용, 당연히 그 공동구 만드는 자와 그 공동구를 점유해서 사용하는 자하고 비용 같이 내야 되겠죠. 공동구 시행자하고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들, 당연히 점용료, 사용료, 이 점용 예정자들 부담해야 될 거고. 자, 다른 도시군 계획 시설하고는 관리 방법이 전혀 달라요. 각각의 관할구역 단위로 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 공동구는 특별시장이, 광역시의 공동구는 광역시장이, 요것도 뭐 국가 관리할 때는 지방자치 관리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각각의 관할구역 장들이 관리한다. 거기에 이제 요 6장 1절에서 이제 공부할 내용이고, 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바로 요겁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그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는 뭐냐? 이제 기반 시설 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 놓은 땅. 그 땅은 당연히 도시군 계획 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하면 안 되겠죠. 도로 하기로 했으면 도로 해야 될 것이고, 공원하기로 이미 결정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 아닌 거는 허가해 줬으면 안 된다. 못하게 해야 당연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엄격하게 도시 어디가 공원으로 결정된다, 도로 부지로 결정된다. 그러면 그 사업할 때까지는 보상금도 못 받고 여러분들 토지를 거의 이용을 못 하는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태가 2년 갔다. 도시군계획 시설부지를 정해놓고 2년 동안 사업이 안 된다. 미집행이나 사업이 안 되는 거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요 정도는 또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나중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할 때까지 가설 건축물, 또 일정한 건축물은 안 되고 공작물, 가설 건축물은 임시로 해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공작물, 개축, 재축. 개축, 재축이라는 건 뭐냐? 종전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고 종전 규모 이내로 하는 거예요.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 개축. 재축은 불에 타버렸어요. 종전 규모 이내로 하는 거. 신축, 증축은 종전 규모가 더 크게. 그건 허용 안 해주겠다. 아무리 2년 동안 사업이 안 돼도 거기는 앞으로 도시군계획 시설을 해야 될 땅이니까 요 정도는 또 허용을 해주겠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바로 요겁니다. 10년 미집행이고 지목이 대일 때 매수 청구. 내 땅 사줘라. 10년 동안 사업이 안 되면 나 이 지목이 돼 있는데 건물도 못 짓고 쫄쫄이 탔다. 그러니까 내 땅 사줘라. 그러면 대금 받을 거잖아요. 그걸 청구하면 6월 이내에 결정해 주도록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결정했으면 2년 이내에 이제 대금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대금을 줄 때는 현금 주는 게 당연히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채권 발행해서 줄 수도 있어요. 그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현금을 준다는 게 부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라는 건 부재 부동산, 그 현재 안 사는 사람, 또 비업무용 이런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3천만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 안 주고 채권으로 발행해서 줄 수 있는. 자, 근데 이때 매수 안 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거부. 또 해주기로 해놓고 대금 넣는 경우. 그러면 요 정도는 또 건물 질 수 있도록 거기가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라도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 1종건생, 3층 이하 2종건생 공작물은 또 허용이 된다. 자, 이 정도가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고요. 그다음에 도시군계획 시설 이제 사업이 있겠죠. 네, 요 사업에서 뭐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은 다 좀 그 시험에 뭐 그렇게 빈도수가 높은 건 아닌데 요거 민간 시행자들, 여러분 이제 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은 공적 주체들이 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민간도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민간이 사업을 할 때는 요건이 필요해요. 그 요건이 뭐냐? 이 토지 소유, 토지 면적, 전체 면적, 그래서 사업 부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업 시행자가 소유해야 되고, 민간 시행자가. 그리고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 시행자 부분에서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는 뭐를 주느냐? 수용권을 줘요. 강제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래서 시행자면 누구나 다. 그 공적 시행자든 민간 시행자든 간에 민간은 수용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업의 성격이 공적 사업이기 때문에 수용권을 주는 겁니다. 그 수용할 때 뭐를 해야 되느냐? 실시계획 고시를 해야 돼요.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걸로 보아서 수용권을 주고, 억울한 사람들을 그 보상금이 억울하면 재결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재결 신청은 사업 시행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자, 이번 3강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공법에 대한 조성재 교수님의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시니어를 위해서 준비한 방송이니만큼 이 100세 시대를 위해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공부하는데 더 어렵다 하시겠지만 그 간절한 만큼 열정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열정에 저희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좋은 특강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강의 내용 놓친 부분이 있거나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보실 수 있어요.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알찬 강의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